자, 화재 원인 분석 전문가 의견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화재 원인 규명 특별팀 팀장을 맡고 있는 정성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 화재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를 해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 그 다음에 산업체, 학교, 이런 곳에서 전기 안전에 대한 컨설팅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서울시 대한산업안전협회, 이런 곳에서 전기안전 전문 강의를 하고 있고,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소나 가스 생산기지, LNG 생산기지, 석유화학 플랜트 등 약 1200개 사업장에 전기안전 컨설팅을 했던 그런 실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린 거는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 지점과 연소 확산 경로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정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는 전기 용접에 관련해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그래서 전기 용접기가 어떻게 동작하는 기기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 용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기 용접의 근원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기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전기 용접의 근본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전기 용접에서 누설연료가 발생해서 발화원으로 작용하는 게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용접 누설연료 화재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전기용접 누설연료 화재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용접 작업을 하면서 어떤 불안전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접 누설연료 화재 발생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앞에 현장에서 용접 누설연료에 의해서 여러 개소에서 동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배부를 해드린 그 책자의 맨 마지막에 전기안전공사의 그 전기안전연구원에서 전기용접 누설연료 화재 사고 분석을 한 그 사례를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전기용접 누설 화재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 관련 기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한 내용을 참고로 보시라고 뒤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재 원인 규명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이겁니다. 발생한 재해의 명백한 원인을 알 때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됩니다. 재해가. 그래서 동일한 원인으로 대형 화재와 반복되는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왼쪽의 이 사진은요, 지금 이 현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여러 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추모를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이게 한라산 백록담 물이죠, 삼다수가. 그리고 백상수는 백두산 천지연의 물입니다. 이 두 물을 이렇게 잔에 모아놓고 향을 하나 피우고 재해자들을 좀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런 현장에 조사를 하면은 그 재해자들에 대한 추모를 하고 그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한 가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이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한강 작가가 던진 화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소년이 온다. 거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이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화 지점, 연소 확산 경로 추정입니다. 이 도면이 무슨 도면인지 설명을 드리면 화재가 발생한 현장 스케치업 도면입니다. 이 기둥하고 벽을 스케치업을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려놓은 도면입니다. 이 벽은 지금 섭식벽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기둥들, 코아들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 벽은 대부분 조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벽입니다. 이 벽을, 이런 벽들을 섭식벽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 연소되지 않는 그런 벽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화재가 발생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이 PT룸입니다. PT룸. PT룸은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직으로 지나가는 데인데, 저기 PS룸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파이프 샤프트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층간 수직으로 올라가는 배관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 밸브를 달아서 배관을 조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일부를 잘라내고 거기 밸브를, 버터플라이 밸브를 하나 치부하는 작업을 하면서 여기 이 용접 작업에 의한,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이 아래로 이렇게 배관이 올라올 수 있도록 뚫어놓은 그 코어홀 구멍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발화를 해서 수처리 지하실이 연소를 하면서 이 연소가, 화재가 화염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퍼져나간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1층 섭식벽 스케치업 드로잉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PT룸입니다. PT룸 앞에 그 백오브 하우스라고, 여기는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재가 나서 바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화재가 확산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이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 PT룸을 지금 확대를 한 건데요. PT룸이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이 공간은 이렇게 완전히 밀폐가 된 공간인데, 이쪽 벽을 여기서 바깥에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쳐다본 이 정면 그림입니다. 문이 하나 있고, 여기 위에 트레이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높이 150, 와이드 300짜리 트레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높이 200, 와이드 400짜리, 그러니까 20cm, 40cm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벽의 두께는 20cm 정도 됩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트레이 오픈구가 200에서 400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실에서 쳐다보는 PT실 벽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이 BOH인데요. 백오버 하우스인데, 거기서 이쪽을 쳐다보면 배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여기가 지금 화재가 나서 이제 전소가 된 그 사진입니다. 이 상태로 지금 전소가 됐는데, 여기 덕트하고 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PT룸의 구조, PT룸의 설계가 방화 구역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 구역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에서 화재가 나도 바깥으로 화염이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 화염이 생겨도 화재가 나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이런 배관 주변을 밀실 처리를 합니다. 그 화해 실란트로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이렇게 기밀 처리를 해서 안에서 불이 나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에서 불이 나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불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여기 트레이 오픈구 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 하나만. 그래서 이쪽으로 불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재가 확산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문이 있는데 문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 쪽으로는 불이 탄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으로 화재가
그 출하가 되려면 이 주변을 다 태우고 이제 바깥으로 나올 텐데, 여기는 뭐 비닐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비닐도 타지 않은 상태라서 이쪽 문으로 화재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이 트레이 오픈구로 화재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저하고 좀 다릅니다. 이 화재가 전개가 된 방향이 이렇습니다. BOH에서 아너스 라운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복도 쪽으로 연기가 이렇게 나가서 이 연기에 연기가 엘리베이터 홀 쪽에, 이쪽 엘리베이터 홀 쪽에 가득 찼습니다. 유독 가스가 있는 연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희생자들이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그 연기를 흡입하고 실신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화염에 사망을 한 게 아니고 연기에 의한 그 유독가스 질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여기 이 4포인트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배관 피트에 여기 용접을 하는 걸 빼고도 4포인트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준공이 촉박하니까 여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관 피트에서도 용접을 했고. 근데 화재가 났던 그 CCTV하고 화염이 지나간 그 흔적을 조사를 하니 불이 여기서 배관 피트 앞에서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BOH에서 배관 피트 쪽으로 전개가 되고 여기서 아너스 라운지를 지나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CCTV도 여기 배관 피트 쪽에 그 연기가 나면서 다른 쪽에서도 동시에 연기가 나서 거의 시간차가 없이 화재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화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가 있고, 목격자들 증언도 그렇습니다. 목격자들 증언도 여러 군데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가 여기 최소 3군데에서 동시에 발화를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발화를 해서 천정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천정 단열재가 지금 이 화재가 나서 가장 잘 탈 수 있었던 그런 재질입니다. 천정 단열재를 통해서 이렇게 화염이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배관 피트에서 만약에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화재가 나왔다면 이쪽으로 여기 보시는 이 트레이 홀로, 벽면 홀로 유일하게 화염이 나올 수 있는 이 홀로 나와서 이쪽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전개가 돼서 양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BT 갤러리가 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타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화염의 확산 경로가. 그러니까 BOH에서 발화를 하고 여기서 발화를 하고 이 배관 피트 앞에 엘리베이터 홀에서도 발화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진행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섭식, 건식 벽이 다 있는 스케치업 드로잉입니다. 건식 벽은 그 골조로 만들어져 있는 조적이나 골조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 사이에 이렇게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금속 각 파이프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뭐 단열재와 스코보드,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벽을 만드는 겁니다. 건식벽, 습식벽을 지금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PT룸하고 여기 BOH하고는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불이 넘어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재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연기가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에 사망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사망을 했는데, 이 화재가 PT룸에서 나와서 갔으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PT 갤러리 쪽에 화재가 진행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불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이렇게 타고 나가서 밑으로 나간 걸로 추정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PT룸의 그 트레이 홀을 통해서 화재가 바깥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트레이 홀로 화재가 나가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이렇게 확산된 시간을 봤을 때 그 지하 1층 수처리실에서 화재가 나서 위쪽으로 화재가 화염이 올라오면서
이 다른 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활해서 이렇게 화염이 전개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여기서 나서 이 화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 연기 표시입니다. 연기가 이 복도를 타고 따라 나가서 여기 연기가 자욱하게 쌓이면서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이게 희생자들이 그 유독 그 독성 연기를 마시고 질식을 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는 불은 이쪽으로 전개가 돼서 이쪽으로 건식벽을 타고 전개가 돼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세 군데 정도에서 최소 세 군데에서 동시 발화를 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연소 확산 경로입니다. 자, 왜 저렇게 추정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 거로 추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기에너지의 본질이라고 해놨는데요. 오늘 이 화재는 용접에서 기인한 화재로 판단이 되는데, 그 용접에서 기인된 화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원자 모델입니다. 이게 보어의 원자 모델인데요. 이 지금 현대 그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원자 모델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는 이 보어 원자 모델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어 원자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나옵니다. 그 분자를 다시 쪼개면 원자가 나오죠. 이게 그 원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원자는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하고 전기를 안 띠는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은 수의 전자가 이렇게 1궤도, 2궤도, 궤도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 분포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의 형태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아니고 구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원자의 볼륨은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가 이렇게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구를 형성하고 있는 그 볼륨이 원자의 볼륨이 되는 거죠. 자, 이 원자는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양성자 숫자 이퀄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됩니다.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같으니까. 이게 이제 리튬 원자입니다. 리튬 원자. 리튬 배터리 만드는 그 리튬 원자입니다. 원자 번호 3번이죠. 원자 번호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이고 3번 리튬, 4번 베릴륨 이렇게 쭉 해서 118번 이 양성자의 숫자가 118개, 전자의 숫자가 118개가 있는 우는옥툼까지 이렇게 자연의 원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연 상태에서는 플러스 전기 숫자하고 마이너스 전기 숫자가 똑같아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죠. 자, 여기서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맨 바깥에 있는 이 최각 전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중성자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죠. 그래서 이놈이 잘 떨어져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 전체에 플러스 전기가 3개고 마이너스 전기 2개입니다. 그럼 이 원자는 지금 플러스 1 전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전기를.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언밸런스가 된 겁니다. 전기적인 분리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움직입니다. 원자 핵에 있는 이 양성자는 크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에너지 원형입니다. 그럼 발전기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발전기는. 발전기는 원자의 양성자, 플러스 전기하고 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그게 발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힘은 뭐냐?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 분리된 전자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원래 안정 상태로 복귀하려는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불안전한 상태가 되면은 안정 상태로
이렇게 복귀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는 이 전자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생합니다. 무거운 원자핵은 고정 상태로 안 움직인다 그랬죠.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떤 그 조명에 빛을 내기도 하고, 전열기에 열을 내기도 하고, 뭐 전동기에 모터를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기에너지 발생 원리입니다. 그럼 전기에너지를 쓰는 건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발전기에서 강제로 분리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끌어당기는 거를 여기서 못 합쳐지게 막습니다. 막고 이게 흐를 수 있는 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합쳐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끌어당기는 힘이 근원적으로 작용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자기 짝을 찾아옵니다. 자기 짝을. 양성자를 찾아와서 합쳐지는 겁니다. 이 전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이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여기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원자로 해서 그 열을 발생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그걸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통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분리된 전기를 광양제철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힘, 분리됐다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합쳐지는 힘, 이 전자가 움직이는 이 힘을 쓰는 게 전기에너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있죠. 이 발전소에서 송전선로로 나오면서 1차 변전소가 있고 또 송전 특과압, 초과압으로 성전하면서 송전을 해서 배전 변전소에서 22,900V 특과압으로 다운을 시켜서 주상 변압기 우리 그 수용가 주변에 있는 변압기에서 다시 220V, 380V로 이 전압을 낮춰서 수용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경로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은 이 전체를 하나로 퉁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했다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기 회로를 통해서 흐르게 합니다. 그게 흘러서 다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지는 이 흐름의 에너지를 쓰는 게 그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 것도 이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에너지의 대표적인 사용 형태가 이렇게 전류, 흐르는 힘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에너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전기용접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용접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중용접을 하고 있죠, 수중용접사가. 그 다음에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용접한 부분을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내고 있습니다. 가오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이 작업을 하고, 이게 이제 용접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자, 전기용접의 근원 원리 보겠습니다. 전기용접의 근원 원리는 용접은 용융 접합하는 겁니다. 용융. 용융이 금속을 녹인다는 거죠. 금속을 녹여서 붙일 접자, 합할 합자. 금속을 녹여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용접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아르곤 용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금속을 녹여서 붙이느냐? 자, 여기 교류아크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게 용접기의 원형인데요. 최초에 이 용접기를 썼죠. 근데 지금은 이걸 거의 안 쓰고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나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용접이나 그 CO2 용접이나 뭐 헬륨 용접 이런 그 보호가스 용접을 합니다. 용접의 퀄리티가 점점 이제 발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류아크 용접기가 용접기의 원형이면서 용접의 근원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용접기 전원이 있습니다. 이 전원에 이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분리가 된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원리처럼.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서 못 합쳐지게 하고 전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합쳐지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끝에 이 용접봉을 물려놔서 이 용접봉 끝을 이 전류가 흐르는 길에서 살짝 듭니다. 이렇게. 이 용접 모재에서 살짝 떼면은 아크가 생깁니다. 아크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길을 잘라서 공극을 만들면 아크 방전이 생깁니다. 공기는 전기가 흐르기 힘든 강력한 부도체입니다. 공기 1cm를 전기가 흐르려고 그러면 3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경로에
살짝 아주 짧은 틈새로 떼면은 아크가 발생합니다.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그 아크는 전기가 통합니다. 아크는 어떤 전기는 통하는데 그 임피던스라고 하는 저항이 있어서 전류를 좀 제한하면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크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아크 온도가 3,500도에서 5,000도 거의 뭐 10,000도까지 그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철 용융 온도가 1,540도니까 모든 걸 다 녹이는 거예요. 이 아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금속을 녹여서 용융 접합을 하는 겁니다. 금속을 녹이면은 원자 간의 인력이 작용해서 하나로 모아져서 한 살처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크 용접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불티가 많이 튀는 용접이 아크 용접입니다. 왜 불티가 튀느냐? 아크 용접은 원리가 이렇습니다. 용접기 홀다선에 아크 용접봉을 물리고 여기 용접을 하는 그 모재에 이렇게 갖다 대서 여기 아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아크를 만드는데 아크 용접봉 이 주변에 피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테이블에 올려놓은 게 그게 아크 용접기 피복제를 볼 수 있도록 용접봉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 피복제가 여기 아크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모재입니다. 모재가 녹고 이 용접봉이 녹으면서 아크가 만들어지죠. 아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피복제가 같이 탑니다. 타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가스를 만들어서 그 가스가 여기 용접하는 부위를 이렇게 덮습니다. 가스가 덮어주는 거예요. 저 피복제가 타는 가스가. 왜 덮어주느냐?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는 18%에서 23% 정도 산소가 있습니다. 저 용접을 하기 위해서 금속이 용융된 상태에서 산소하고 접합을 하면 그게 산화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용접 결함이 생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크를 가지고 이렇게 이 피복제를 태워서 가스를 만들어서 차폐를 하는 겁니다. 차폐를 하면서 거기 온도를 또 유지를 하는 거죠. 냉각이 안 되고 저 가스 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보온을 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아크 용접의 원리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이 길을 잘라서 거기서 아크를 만들어서 그 아크 열로 모재와 어떤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용융 접합하는 게 이게 용접입니다. 자, 그럼 알곤 용접은 뭐냐? 알곤 용접은 가스 용접이라 합니다. 보호가스 용접이라 합니다. 보호가스 용접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스를 같이 쓰는 겁니다. 가스 bom배를 같이 가져와 가지고 용접을 할 때 여기 용접 토치입니다. 용접 토치의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가 공급이 돼서 이렇게 아크가 발생하면서 이 토치 사이로 이 텅스텐 그 티그 사이로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를 아르곤을 쓰면은 아르곤 용접, 가스를 CO2를 쓰면은 이산화탄소를 쓰면은 CO2 용접, 이걸 헬륨을 쓰면은 헬륨 용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용접부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까 아크 용접기에 용접봉 피복제가 타면서 만들어지는 그 가스를 이런 가스, 불활성 가스, 아주 안정적인 가스, 반응을 잘 안 하는 가스로 이렇게 덮어서 여기에 온도를 보온을 하면서 공기하고 차폐를 하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용접봉은 피복이 없습니다. 아르곤 용접기 용접봉은. 그 테이블에 올려놓은 맨질맨질한 그 철사 같은 거, 맨질맨질한 그 봉이 아르곤 용접기 용접봉입니다. 이렇게 아크를 만들면서 용접봉을 쭉 밀어 넣어가지고 모재하고 용접봉을 녹여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전기 용접의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류 아크 용접처럼 전류가 흐르는 길이 끊어진 여기 공극부에서 아크를 방전을 시켜서 고온의 아크열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 모재와 용접봉을 녹여서 원자 간의 인력으로 접촉하는 거, 이게 용접의 근본 원리입니다. 근데 교류 아크 용접은 용접봉의 피복제를 감싸서 그 피복제가 용접을 하는 아크에 타면서 용접부를 보호가스로 덮어주게 하는 거고, 이 보호가스 용접은 토치에서 가스가 나와서 이 용접부를 덮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용접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크 용접기 용접봉 피복제입니다. 여기 이 안에 철심이 있고, 용가제 철심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피복이 싸져 있죠. 이게 용접을 하면서 막 불이 튀죠, 이렇게. 불이 튀면서 여기 피복이 타는 겁니다. 이렇게 피복이 타면서 가스가 나와서 덮어주는 거, 이게 아크 용접기입니다. 자, 아르곤 용접은 이 토치를 가지고 용접을 하면은 토치 안에 이 텅스텐 티그에서 아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재하고 사이에. 만들면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호가스가 나와서 옆에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으면서 이 용접봉을 쭉 밀어 넣어가지고, 이 알곤 용접봉을 밀어 넣어가지고, 모재하고 용접봉을 녹여서 용융 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곤 용접의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높고 여기는 불티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실제 용접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크 용접이고 오른쪽이 알곤 용접입니다. 이 두 분은 전문 용접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진 영상을 다 찍은 건데, 전문 용접사분이 용접을 할 때 아크 용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배관 용접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엄청나게 튀죠. 불티가 엄청나게 튑니다. 아크 용접은 이렇게 불티가 많이 튀는 형태의 용접입니다. 그래서 그 불티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불티 비산 방지포를 옆에 설치를 해놨죠. 설치를 해서 이 불티가 떨어져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용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알곤 용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곤 용접을 하는 건데요. 알곤 용접, 이게 토치입니다. 토치에서 아크를 만들면서 이 용접봉을 밀어넣죠. 밀어넣어서 용접봉하고 모재하고 같이 녹입니다. 녹이고 이 토치에서 가스가, 알곤 가스가 나와서 여기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거의 불티가 발생 안 하죠. 불티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알곤 용접은. 이렇게 용접이 끝나고 잠깐 기다리죠. 저걸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저게 뭔가 하면은 용접이 끝난 상태에서 전기는 넣지 않고 알곤 가스만 가지고 저 용접부를 감싸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리가 공기하고 접촉을 안 하면서 서서히 식으면서 용접 부위가 아주 기밀해집니다. 저걸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저 과정이 없이 떼버리면은, 저게 크레이터가 화산이라는 뜻이죠. 화산 분화구처럼 움푹 패여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 퀄리티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용접을 잘하는 사람은 저기 마지막에 용접을 마무리하고 나서 크레이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크는 튀지 않는 상태에서 알곤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싸가지고 저게 완전히 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량이 뛰어난 용접사입니다. 다음은 초보 용접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찍은 영상인데, 여기 아크 용접을 하는데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여기도 알곤 용접을 지금 그 스테인리스 판을 이렇게 붙이는 용접을 하는데, 알곤 용접을 이제 그렇게 쓱 잘하지 못하는 초보자입니다. 두 용접사들을 용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가 잘 안 생기죠? 그리고 불티가 엄청나게 튑니다. 아크 용접 자체가 이렇게 불티가 많이 튀는 형태로 용접이 됩니다. 자, 다음은 알곤 용접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누워서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알곤 용접봉입니다. 알곤 용접봉을 가지고 알곤 가스를 쏘면서 티그에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용접을 해나가고 있죠. 용접을 그렇게 쓱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티가 안 떨어지죠. 불티가 떨어지면 이렇게 밑에 누워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접 자체가, 알곤 용접 자체가 불티가 거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접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전기 용접 누설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발화원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실제로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여기 지금 발화를 한 겁니다. 발화를 했는데 현장에 안전감시단이 이걸 보고 지금 소화기로 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화원이 여기 아무 불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 불티가 없고, 용접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한 40m, 50m 떨어진 자리에 지금 용접을 하고 있어요. 그 용접을 하는 것 때문에 용접 누설전류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화재가 난 겁니다.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용접 누설전류 화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온라인 공공전기안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AI로 전기 안전 교육하는 이제 그걸 개발을 한 겁니다. 개발을 해서 저게 우리나라 한국어하고 그 영어하고 네팔어하고 베트남어하고 아마 그렇게 4개 언어로 이렇게 그 번역이 돼 가지고 이제 이 교재를 업로드를 시켜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 강의. 누구든지 들어가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거 AI 모델 강의인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그 발주를 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서 개발을 한 그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목차가 뭐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꼭지가 있는데요. 정기 용접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5번, 6번에. 이 5번, 6번에 이 정기 용접, 6번 정기 용접 안전 2에서 지금 용접 누설연료 화재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공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용접 중 발생한 불꽃이 발화원이 되는 경우와는 다른 유형의 용접 관련 화재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화재는 화재 감시자가 감시할 수 없으며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어려운 위험 요소입니다. 제시된 사진은 용접 작업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용접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시된 사진은 건축물 내 전기 케이블과 설비 배관이 층간을 관통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EPS룸에서 용접 작업 중 보온재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했지만 아래층 배관의 보온재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용접 전류에 의해 발화한 화재입니다. 용접 전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접 전류에 의한 발열은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주울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시된 수식은 전선에서 주울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분석한 것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적산한 값이 전력량이며 이는 전압과 이 전류의 내용은 보배 좀 시간을 너무 곱한 전문적인 값입니다. 내용이라서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접 앞으로 조정이 잘 안 되네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용접 전류로 인한 화재 위험과 발생 원인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사례를 봅니다. 사례를 어떤 위험에서 어떻게 발열을 하고 어떻게 화재가 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이 용접 전류 병렬해로 화재 위험 사례를 보고 여기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사례를 설명하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런 전기용접 누설연료 화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 사례를 보고 저 누설연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아까 밖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설연료 화재 사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기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강의 내용을 캡처를 한 건데요. 천장 시스템 에어컨을 작업을 하면서 용접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화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비슷한 경우인데요. 급수급탄 배관 단열재의 용접 전류로 화재가 난 건데, 이 화재가 어떻게 났는가 하면 다른 층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어스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홀더만 가져가서 용접을 하다가 누설연료가 흐르면서 이 배관 단열재의 이 바깥에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피복이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용접 누설연료가 흐르면서 여기에 발열을 해서 배관 이 피복 이 바깥 부분이 이제 종이 같은 그 재질이 이 발화를 하면서 화재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됐는데, 다행히 저거는 이제 큰 불이 나기 전에 껐습니다. 큰 불이 나기 전에 꺼서 아차 사고로 스톱이 됐는데 이런 화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용접 전류가 흐려서 샌드위치 패널이 이렇게 분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고 이렇게 타다가 이제 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인계점이 지나고 팍 한꺼번에 발화를 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장이 여기는 이제 데크플레이트 구조인데, 이게 데크플레이트라는 게 이게 철판으로, 얇은 철판으로 바닥을 하고 그 위에 철근 대건을 해서 콘크리트 가설을 하는 구조인데, 이 데크플레이트에서 내려온 그 천정 조명용 브렉시볼로 용접 누설연료가 흘러가지고 이게 덕트 쪽에 여기 덕트 그 보온재 발화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용접 누설연료가 케이블 트레이로 흘러서 케이블 트레이 전선이 다 타버린 겁니다. 케이블 트레이
이 피복이 열 손상을 받아서 다 타버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용접 누설 연료 화재 사례. 플렉시블 전선관 공조덕트 알루미늄 호스인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여기 위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밑에서 끄는데, 여기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공조덕트에서 알루미늄이 이렇게 자바라 호스가 나옵니다. 자바라 호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 배관이 얹혀져 있었는데, 이 배관에 용접을 하면서 이게 몇십 미터 바깥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용접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와서 여기 발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플렉시블 전선관이 여기저기 닿아가지고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불티가 튀어가지고 발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요 현장은 이게 화학 플랜트 현장인데요. 이것도 제가 화재 조사를 했던 현장인데, 여기 이제 그 알곤 용접, CO2 용접 이런 가스 용접기가, 보호가스 용접기가 여러 대를 집합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 용접기 어스를 여기 철골 한 군데 다 물려놨습니다. 바닥에, 바닥 부분에. 철골 한 군데 다 물려놓고, 이 용접기 홀더만 가지고 가서 군데군데서 용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용접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배관사가 배관을 체인블록으로 잡아서 요렇게 엘보 쪽에 용접을 하도록 잡는 작업을 했는데, 이 체인블록을 당기면서 체인블록이 엄청나게 고온으로 발열을 해가지고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장갑이 녹으면서 손에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용접 누설 연료가 체인블록으로 흐른 겁니다. 체인블록으로 흐르면서 급속도로 발열을 해서 이제 이분 손을 이렇게 화상을 입는 그런 부상을 입은 거죠. 이런 일도 일어난다. 용접 누설 연료에 의해서. 자, 여기 이제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 용접협회에서 이렇게 모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용접 어서선을 접속을 하면은 화재가 나니까 모재에 직접 어서선 케이블을 접속을 하라, 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런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에 이런 용접 누설 연료에 의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 용접 누설 연료 화재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방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기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방 대책인데요. 4가지 정도 예방 대책을 얘기하는데, 이 4가지를 다 지키면 저 용접 누설 연료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방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어스하고 홀더를 근접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게 용접기 홀더고 이게 용접기 어스입니다. 아까 제가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용접기도 용접기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얘기는 이게 용접기 어스 쪽이 플러스고 홀더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직류를 쓸 때는.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전자가 홀더 쪽에서 어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는 어스에서 홀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전자가 홀더에서 어스 쪽으로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홀더 쪽에서, 홀더 티그에서 전자가 나가면서 전자가 어떤 전자총처럼 이렇게 나가면서 전자가 저 용접 모재에 부딪히면서 용접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이 깨끗하게 이렇게 피막이 제거가 됩니다.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쓰면은. 그건 좀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홀더하고 어스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접기의 근원을 이처럼 여기를 살짝 떼면은 여기 아크가 생기겠죠. 아크가 생기면 그 아크에 의해서 이 모재를 녹이고 용접봉을 밀어내가지고 용접봉하고 모재를 녹여서 여기 용융접합하는 게 용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선은 용접기에서 나온 홀더선, 어서선이 2가지가 있는데, 홀더선에서 전자가 나와서 어서선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고, 어서선에서 전류가 용접기에서 나와서 이 홀더를 통해서 용접기로 전류가 다시 돌아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을 최대한 가깝게 최소화시켜서 가급적 50cm 이내로, 그래서 용접 누설 연료가 이 두 홀더하고 어스 사이에만 이렇게 흐르면 정상 전류거든요.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누설 연료가 생기지 않으면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근원적인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용접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용접 품질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품질 기준으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에
이 화재 조사를 했던 이 내용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런 형태로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정해져서 이런 용접 누설 연료 화재를 막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저희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많은 애정을 많은 공을 들여서 이게 조사를 했고 지금 보고서를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장 용접 작업 화재 위험은, 자, 여기서 이제 용접 누설 연료가 어떻게 흘러서 화재가 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걸 철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철제 파이프로 이렇게 집에 골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용접을 합니다, 지금. 여기 용접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크 용접기죠. 용접기에서 이 전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어스를 여기 붙여놓고 용접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류가 이렇게 가까운 경로로 흐르겠죠. 어스를 여기 붙여놓으면은. 그러면 누설 연료가 안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어스를 멀리 설치를 했죠. 멀리 설치를 하고 홀더를 여기 가서 설치를 하면은 이쪽으로 어스와 홀더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길이 이게 병렬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 전류가 홀더하고 어스 사이에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르면서 그 전류에 의해서 아크를 만들어서 용접을 하는 게 용접기인데, 이 두 경로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흐르는 길들이 생겨서 흐르는 그 적을 누설 연료로 하는 겁니다. 정상 경로가 아닌 경로로 흐르니까 이 누설 연료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이 부분에 스파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용접 작업의 화재 위험원인데, 용접 작업에서 불티로 일어나는 화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니까. 그 불티로 일어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 전담 감시자를 배치를 하는 걸로 법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 화재 전담 감시자가 이 용접할 때 여기 와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불티가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가서 끕니다. 그 소화기하고 방아수를 항상 이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가서 소화기를 가져가서 끄면은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합니다. 거의 다 화재를 끕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게 화재 전담 감시자가 가연물들을 치웁니다. 가연물을 치워서 화재가 안 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소화기를 가져가서 끕니다. 근데 소화기를 가져가서 끄는데 못 끄고 화재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부리야 하고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서 주변 근로자들이 대피를 하게 하는, 그게 화재 전담 감시인의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화기 작업을 하면은 그 화재 전담 감시인을 세워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재 전담 감시인을 세워도 막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이 화재는 용접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용접하고 있는데 5층에 불이 나기도 하고, 여기서 용접하고 있는데 수평으로 50m, 60m, 심지어는 100m 떨어진 데서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접 누설 연료에서 수많은 화재가 나는데, 화재가 나서 다 타고 나서 조사를 하러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규명이 안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누설 연료에 대해서 저희가 세트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현장에 그 위험성 평가 자료하고 화기작업 허가서를 제가 거의 1년치를 다 사사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 화기작업 허가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용도의 사진이냐? 우리 용접 작업할 때 이렇게 화기감시자 세워서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소화기 있죠. 화기감시자가 여기 쓰여있고, 화기감시자 이 가방 안에는 확성기하고 이제 이런 게 호루라기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작업한다고 하는데, 어스가 여기 있습니다. 어스가. 용접은 저 위에서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용접 전류가 사방팔방으로 흐르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화재가 난다는 겁니다. 이 위험을 모르는 겁니다. 화기감시자도 모르고, 용접사도 모르고, 안전관리자도 모르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용접을 여기 하고 있는데 어스를 지금 여기 물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방팔방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그 스파크가 생기고 화재가 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화재 감시자가 서 있습니다. 화재 감시자가 서서 우리 이렇게 작업을 잘 합니다 하는 사진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화재 감시자 서 있죠. 위에 용접하고 있습니다. 옷을 여기 붙여놨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사방팔방으로 또 다 흐르면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 용접을 하고 있는데 옷을 여기 물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 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전산볼트라 그럽니다. 전산볼트. 스레드, 나사산 스레드가 이 봉 전체에 이게 나사산 스레드가 있는 봉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위에 천장에 여기 앵커에다가 이 볼트를 물려가지고 뭐 이런 걸 고정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 전산볼트가 길게 나옵니다. 그 전산볼트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용접하는 배관에 걸어서 여기 물려놓은 거예요. 이러고 저기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배관 주변으로 많은 수많은 경로의 용접 누설 연료 경로가 생겨서 또 화재가 날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 하는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용접기 어서선이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안 나오니까 멀리 가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도 용접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서를 여기 물려놨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용접 누설 연료가 돌릴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용접을 여기 하고 있는데 용접 어서를 여기 물려놨습니다. 이런 형태로 물려놓은 거죠. 자, 이 사진이 이것만 있느냐? 수많은 그런 위험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걸 모른다는 겁니다. 안전관리자도 모르고 용접사도 모르고 화재전담 감시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렇게 해서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는 저거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의 소치. 왜 모르느냐? 저기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공론화시켜서 공식적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기준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지금 화재 전문가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화재 감식을 하는 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 국과수나 소방서 화재 감식반 그 중차대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이걸 못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상황이 그렇느냐? 그분들은 화재가 나서 큰 피해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래서 화재를 진화를 하면은 그때 이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조사를 하면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이 형태로 화재가 날 때 이제 저희는 컨설팅을 하니까 안전 쪽에 자문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왔을 때 가보면 거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여기저기. 연락이 이렇게 옵니다. 아니, 우리 현장에 원인을 모르는 불이 난다는 거예요. 도깨비 불처럼. 여기저기 불특정 다수에 막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발화를 하기도 하는데 가서 보면은 거기 아무것도 발화원을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용접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불티가 튈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거기서 불이 나는 게 현장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현장에 여기 뭐 도깨비 불이 돌아다닌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화재가 나면은 끄거든요. 대부분 꺼서 아타사고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기 계신 화재 감시자나 소방대원분들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가 안 되고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화재가 저 원인으로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현장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위험하게 용접을 했는데 왜 화재가 안 나고 지금 화재가 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할 때는 보시면은 주변이 다 트여져 있죠.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넓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보입니다. 옆에 10m, 20m에서 불이 나더라도 용접을 하다가 보이니까 거기 가서 끕니다. 실제로 여기 현장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아차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화재가. 이 형태로 났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됐느냐? 이번에는 이 벽이 전부 다 습식, 건식 벽이 다 쳐졌죠. 그리고 천정 단열재가 다 붙었습니다. 가연물이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게 가연물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벽이 막혀서
멀리서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난 게 인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진전이 돼서 연기가,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 그 상황까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안타깝고 너무나 비통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희는. 자, 용접 누설 전류 화재 발생 시뮬레이션, 이 앞에 지금 그 현장에서 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수처리 기계실인데요, 지하 1층. 그 위에 1층이 있고, 여기가 배관 PT실입니다. 배관 PT룸입니다. 여기에 1층에 천장이, 바닥이 있죠. 천장이 있고 2층 바닥이죠. 이 슬라브가 있습니다. 안에 철근이 들어있고 콘크리트 타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층 바닥이면서 지하 1층 천장이 있죠. 여기도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저렇게 슬라브가 골조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마지막 마감 공정에 이제 이런 건식 벽을 만듭니다. 건식 벽이 금속 각 파이프를 이렇게 세워서 각 파이프를 아래 위로 고정을 합니다. 아래 위로 고정할 때 이 앵커를 씁니다. 이 앵커가 뭐냐? 이렇게 기역자 고정 철물에 앵커를 설치해서 앵커에 볼팅을 하는데, 이 앵커가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원추형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롱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릴로 여기를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콘크리트를 구멍을 뚫어서 이 앵커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대롱을 넣어서 탕탕 치면은 요 바깥 부분만 밀려 올라갑니다. 밀려 올라가면은 여기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벌어지겠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안에 꽉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고정된 상태에서 철물을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저 앵커 작업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앵커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나무인데요. 나무 재질인데 이게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앵커를 넣고 대롱을 이렇게 넣습니다. 대롱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롱을 때립니다. 지금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앵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 여기가 벌어져서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고정 철물을 넣습니다. 밑에가 벌어지면서 잡았다는 거죠. 저렇게 이제 그 와샤를 넣고 볼트를 해서 볼팅을 하는데, 이제 저기에 그 고정 철물을 넣는 거죠. 고정 철물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각 파이프들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콘크리트에 이 해머드릴입니다. 이게 땅땅땅 때리면서 이렇게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 해머드릴인데, 해머드릴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드릴링 하는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로 좀 뚫는데 잘 안 들어가죠. 어느 길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옆으로 계속 옮기면서 구멍을 뚫습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철근이 받친 거예요. 여기 안에 철근이 있는데, 이게 철근이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철근이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옮기면서 철근이 없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앵커 구멍을 뚫어서 이 앵커를 고정을 하면은, 이 앵커를 고정했을 때 위에 이 매입되어 있는 철근하고 붙는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접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 앵커를 설치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케이블 트레이를 전산볼트로 걸어가지고 천장 앵커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화재 현장 수처리실 천장 사진인데요. 여기 그 소방 스프레이 배관을 전부 이 앵커를 가지고 이렇게 전산볼트를 가지고 천장에 고정해 놨습니다. 근데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천장에 이렇게 앵커로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층에 텍스가 이렇게 천장 텍스가 설치가 되면 이걸 캐링 바라 그러는데, 이 캐링을, 이 텍스를 잡아주는 그 가대를 이렇게 전부 앵커를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 앵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철근하고 닿으면은 이리로 전기 경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앵카를 인서트로 넣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인서트로 아예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그 거푸집을 떼고 나면은 여기 앵카가 일렬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하면은 사실 철근에 닿지 않습니다. 철근에 닿지 않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앵카가 없는 부분에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거기는 아까처럼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드릴링을 하다 보면은 그 드릴링 하던데 철근이 걸리면은 그쪽은 여기가 정기적으로 닿는 거죠. 닿아서 용접 누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개념도입니다. 이 개념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셔틀을 만든 겁니다. 여기가 1층입니다. 1층. 1층이면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입니다. 그럼 이 빨간 선이 이게 철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철근은 바닥 철근에서 기둥 철근까지 와서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과 1층 천장이 이렇게 철근이 다 엮어져 있죠. 엮어져 있는데 이 철무를 설치를 하면서 이 각파이프를, 금속 각파이프를 설치를 하면서 앵커를 박아서 여기 이제 닿았다는 겁니다. 철근에. 여기 닿았고, 이 철근이 이제 정기적으로 쭉 이렇게 정기적으로 철근이 완전하게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됐다가 안 됐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지하층에 앵커를 박은 게 이게 다시 또 철근하고 닿은 겁니다. 여기가 철근하고 닿은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앵커를 통해서 밑에 이 배관, 뭐 예를 들어서 건식 스프링쿨러 배관이고 스프링쿨러 배관 쪽으로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용접을 했을 때 여기에 철물이 있고 여기에 철물이 있는데 여기에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구제를 붙이면 용접을 합니다. 그 어스를 여기 붙이면은 홀더하고 어스 사이의 전류가 요 구간만 흐르겠죠. 용접 전류가 정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화재가 안 납니다. 근데 어스를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붙이면은 이 홀더에서 어스를 여기에 붙이면은 홀더에서 어스로 흘러가는 길이 이렇게 되겠죠. 어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겠죠. 그 왜 이렇게 가느냐? 전기는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으면 전기는 그냥 고속도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철근은 전기적으로 아주 뭐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근의 이 저항이 이쪽으로 바로 내려와서 이 배관을 타고 흐르는 저항보다 이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1이 나온 겁니다. 1이 나와서 결국 이 부재 쪽으로 이제 여기로 돌아서 부재 쪽으로 가면은 여기 천정에 지금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죠. 1층 천정에도 단열재가 있고 지하 1층에도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럼 단열재를 뚫고 이 앵카 전산볼트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단열재를 뚫고 이 금속 각파이프가 설치가 됐고, 그럼 이 부분에서 발화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용접 전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누설 전류가, 용접 누설 전류가 다른 경로로 흐르면서 그 경로 군데군데서 발열을 해서 발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컨디션으로, 이 형태로 1층 천정하고 지하 1층 천정이 같이 발화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위쪽에 그 천정하고. 왜냐? 그날 용접을 5포인트에서 하고 있어요. 5포인트에서. PT룸 말고도 4군데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접 전류들이 여기저기 흐르는데 이 전류는 가장 자기가 흐르기 쉬운 길로 흐르니까 용접기가 예를 들어서 4대가 있으면은 그 용접기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지려고 하는 걸 못 합쳐지게 하면서 우리가 용접하는 그 경로로 홀더에서 모재로 어스를 흘러서 돌아오게 하면서 우리가 그 경로를 끊어서 공극을 만들어서 아크를 만들고 그 아크 열에 의해서 모재와 용가재를 녹여서 용접을 하는 게 그게 용접의 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류가 흐르는 게 이런 누설 경로가 있으면은 이 전류가 자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길로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용접기를 4대를 썼으면은 그 용접기 4대 전류가 그 용접기에서 나와서 용접기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경로를 같은 경로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기가 잘 흐르는 경로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여기 집중적으로 발화가 됩니다. 집중적으로 발열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동시다발적으로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발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세트를 만든 겁니다. 세트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용접을 합니다. 용접 홀더가 있죠. 여기 용접을 하는데 정상 어스를, 여기 어스를 붙이면은 용접 홀더에서 어스까지 흐르는 전류길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진 않죠. 그런데 이 어스를 여기 붙였습니다. 여기 지금 실험 세트에는. 여기 붙이면은 이 홀더에서 전류가 나가는 게 여기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앵카 작업을 한 게 철근하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 앵카 작업한 게 철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철근을 통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요렇게 흘러서 여기 지금 그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이 서포트로 쓰는 전산 볼트가 여기 철근하고 닿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럼 이쪽으로 흘러서 이리로 가서 이리 흘러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어스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가 천정단열재가 있죠. 지하 1층 천정단열재고 1층 천정단열재가 있으면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동시에 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은 배관 밑에 지금 보온재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배관에. 실제 현장에 지금까지 화재가 났던 걸로 추정되는 그 지하 피트룸에 이 배관이 여기 용접을 한 배관이면 배관이 내려가서 이렇게 꺾어져 있거든요. 꺾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코어 홀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용접하면 불티가 이리 떨어져서 이 배관 보온재에 여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떨어져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내리겠죠. 근데 이 보온재로 불티가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용접을 여기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알곤 용접이 아니고 불티가 많이 튈 수 있도록 그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 가지고 용접을 하면서 여기에 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 온도계는 여기 지하 1층 천정단열재 온도계를 하나 달고 1층 천정단열재 온도계를 하나 달아서 온도 상승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이 용접 누설 연료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게 이제 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계 그 리미트를 넘어가지고 그냥 하이를 지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용접 홀더하고 정상 어스가 설치되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홀더가 불량 위치에 설정됐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누설 연료가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세트 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 어스를 걸었을 때는 이쪽으로 정상 용접 전류가 흐르죠. 누설 연료가 없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어스를 저렇게 먼 데다 겁니다. 먼 데다. 불량 어스로, 불량 위치에. 저기 걸고 여기 용접을 하면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경로로 용접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용접 누설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홀더에서 어스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바깥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멀리 돌아가면서 여러 경로로 가니까 저걸 누설 전류를 하는 거예요. 누설 전류를 현시하기 위해서 이 세트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면서 어스를 여기 물렸을 때는 용접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바깥으로 누설이 안 되니까 여기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어스를 이쪽에 물렸을 때는 이제 누설 전류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누설 전류가 어스하고 홀더 사이에 이 경로로 이렇게 흐르면서 그 경로 안에 있는 1층 천정 단열재, 그 다음에 지하 1층 천정 단열재에 동시 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스를 여기 물려놓고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을 하는데요. 불티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 불티가 밑으로 다 비산이라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보온재에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발화 안 합니다. 이 보온재가 난연 보온재인데 이 불티가 떨어져서 여기에 보여 있지가 않죠. 이게 원형이라서 흘러내려 버립니다. 흘러내리는 그 불티로는 아무리 불티가 많이 떨어져도 화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PT룸에서 그 용접이 이 지금 아크 용접도 아니고 알곤 용접이었지 않습니까? 알곤 용접은 심지어는 불티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기 이 불티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 그거는 개연성이 적다는 거죠. 자, 용접봉을 하나를 다 태웠는데도 여기 온도가 그대로입니다. 온도가 안 올라갔죠. 이제 어스를 옮겨 보겠습니다. 어스를 이쪽에 불량 위치에 옮겨서 용접을 하면은 이제 용접 전류가 이렇게 누설 전류 형태로 흐릅니다. 누설 전류 형태로 흐르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지하 1층 천정 단열재, 이게 1층 천정, 지금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용접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지금 발화를 하기 시작했죠. 여기도 발화를 하기 시작했죠. 이 누설 전류가 흐르면서
이 단열재 표면에 붙어 있는 그 좀 종이 같은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 재질이 가장 지금 발화가 잘 되는 그 재질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 그 재질 중에서는 거기에 바깥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 재질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타 들어가면 이 두 온도계가 다 하이를 지침을 했죠.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용접 누설전류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화재가 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관 본재에 불티가 아무리 떨어져도 발화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발화가 되려 그러면은 이 불티에서부터 천정단열대까지는 또 거리가 한참 있습니다. 이 불티가 튀어 올라서 천정단열재에 화재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불티가 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알곤 용접을 하면서 오늘 알곤 용접 테스트를 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불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티가 안 나오니까 억지로 불티를 만들어 보라 그랬죠. 억지로 불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알곤 용접은 그 토치에서 아크를 만들어서 모재를 녹이고 용가재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면서 이제 그게 다 금속의 그 한 몸이 돼버리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용접이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용접봉을 계속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 녹아서 용접봉이 용융된 그 쇳물이 모이겠죠. 그럼 그 쇳물 자중에 의해서 이제 흘러내립니다. 촛불에 촛농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용접을 하는 사람이, 알곤 용접을 하는 사람이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당일 용접을 했던 분이 현장에서 시연을 하는 걸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분이 용접 능력이, 기량이 아주 미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티피케이션 자격증이었을 뿐이지 용접을 많이 했던 그런 숙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이 알곤 용접은 용접 스킬이 있습니다. 어떤 스킬이 있는가 하면은, 용접을 하면서 마지막에 용접을 하고 뗄 때는 이 아크를 일으키지 않고 알곤 가스만 쏩니다. 알곤 가스를 쏴가지고 그 아크가 이 용접 부위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서 어느 정도 조금 유지를 하면은, 유지를 했다가 뗍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걸 크레이트라고 하는데, 크레이트가 화산이라는 뜻이죠. 크레이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크레이트 과정이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용접을 하고 바로 알곤을 제거를 해버리면은 그 용접한 부위가 움푹 패여서 화산 분화구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함이 생깁니다.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곤 가스로 싸가지고 어느 정도 식혀서 굳은 다음에 알곤 가스를 떼줘야 용접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용접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여기 뭐 수십 명이,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청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서 막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러면서 이 더운 날씨에 그 긴 옷을 입고, 소매가 긴 잠바 같은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용접을 합니다. 근데 그 용접을 하면서 그 크리에이트 하는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용접이. 그렇게 용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거기 가접을 하면 이 알곤 용접기 가지고 잠시 때우는 거예요. 잠시 때우는 그걸 하면서 거기에 불똥이 만들어져서 밑으로 떨어졌을 개연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거의 뭐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PT룸에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화재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PT룸에서 화재가 났는데, 지하 수천이 기계실에서 화재가 나서 화염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거기 가장 가까운 데가 PT룸에서 용접을 했으니까 그 PT룸에서 용접 불티가 떨어져서 화재가 났을 거라고 그렇게 확정 편향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원인이라는 게 저는 더 확신이 듭니다. 오늘 그 용접, 가점 용접 시연을 한 그 상황을 보면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튼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여기에 아크 용접을 하면서 불티가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발화가 안 됐습니다, 본재가. 여기 이 본재에 알곤 용접을 해서 알곤 용접 불티를 떨어뜨려서 발화를 하게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시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발화를 하는 게 이거는 금방 이렇게 시연이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높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을 해서, 확경 편향을 해서 한쪽 시각으로 보면은 다른 게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용접 누설 연료 화재 위험을 제거를 하는 그 안전대책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어스하고 홀더를 근접 설치하는 겁니다. 50cm 이내로. 가급적 50cm 이내로 설치를 하면은 용접 품질도 향상이 되면서 근원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안전품질 기준을 용접에 대해서 이게 법제화가 돼서 현장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 그걸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보고회를 시작을 하면서 던졌던 화두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이런 화두가 있어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한강 작가가 무슨 의도에서 저 질문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냉동 물류창고 화재입니다. 수십 명이 사망했던 이런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화재의 원인을 분석을 한 게 용접 불티 화재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모든 화재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라고. 오른쪽 얘기는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입니다. 13,000명 정도가 사망자는 없지만 13,000명 정도가 이 유독가스를 마셔서 부상을 당해서 지금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나서 금호타이어 공장이 거의 다시 재기불능 상태가 됐죠. 이 모든 이 화재가 정기적인 원인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 2000 냉동물류센터 화재가 수십 명이 사망하는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화재 조사를 할 때 저희는 그 의견을 줬습니다.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한 화재의 개연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그 의견을 줬는데 결국의 결론은 용접 불티 화재로 났습니다. 왜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접 누설 전류 화재가 났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서가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로 보고서가 다 써졌죠. 결과 보고서가.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겠죠. 저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되는 대형 화재와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챌린저가 두려워서 그 기존에 했던 형태로 그 기존에 했던 형태는 그냥 다 무난하게 패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원인에 대한 보고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챌린저가 두려워서 그 개연성이 높은 그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쪽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원인으로 제기를 안 했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해 발생의 명백한 원인을 파악할 때 예방이 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화두에 대한 저희가 내린 답입니다. 동종의 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명백한 원인을 파악하면은 같은 형태의 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규명해서 지금의 현재에 재발되지 않게 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가 의도를 했던 답도 저 답입니다. 재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에 대한 포커스지만은, 저희는 이번 이 화재에 대한 어떤 조사와 어떤 검토가 용접 누설전류 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그 화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방 대책, 의사하고 홀더를 근접해서 설치하면 그 화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제화가 돼서 이런 동일한 이유로 계속 반복되는 대형 재해와 대형 인명 피해를 막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